제일부 빗물에 젖은 낯선 얼굴, 세찬 빗줄기가 베란다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던 토요일 오후였다. 10년 만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처제, 은지를 마중 나가는 공항길은 묘하게 핸들을 잡은 손바닥에 땀이 배어온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 아내와 고작 3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 아내의 기억 속 은지는 늘 말썽꾸러기 어린애였지만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여자는 전혀 다른 공기를 두르고 있었으며 형부, 너무 오랜만이죠? 나 못 알아본 거 아니지? 은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배시시 웃었다. 아내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술이었지만 묘하게 그 끝이 올라가 있었으며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안으로 살짝 비치는 검은색 레이스 상의와 빗물에 젖어 살결에 딱 달라붙은 스커트 라인이 내 시선을 자꾸만 바닥으로 끌어내렸으며 차에 올라탄 은지에게서 빗물 섞인 달콤하고 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은지는 내내 내 옆모습을 빤히 바라보면서 형부는 하나도 안 늙었네. 언니가 고생을 안 시키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아내보다 낮고 허스키해서 내 귓가를 긁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으며 백미러로 얼핏 비친 그녀의 다리는 아내의 것보다 조금 더 길고 미끈하게 뻗어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환영 만찬 자리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식탁 밑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내가 주방으로 추가 안주를 가지러 간 찰나 내 왼쪽 발등 위로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닿았다. 은지의 맨발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와인을 마시며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형부, 제주도는 밤에 할 게 없어서 참 심심하거든요. 여긴 밤이 참 기네요. 은지의 발가락 끝이 내 발등을 타고 올라와 정강이를 훑었다. 소름이 돋아야 마땅한데 나는 나도 모르게 허벅지에 힘을 주며 그 자극을 받아내고 있었다. 아내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은지는 천천히 발을 떼며 입술에 묻은 와인을 혀로 살짝 핥아냈다. 그 찰나의 눈빛에는 10년의 공백을 단숨에 지워버리는 위험한 초대장이 들어오고 있었으며 폭우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우리 집에 평온했던 공기는 그렇게 은지가 가져온 낯선 열기에 조금씩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제2부 얇은 벽 너머의 숨소리. 만찬이 끝나고 아내는 거실에 은지의 잠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주었다. 은지야, 불편해도 며칠만 참아. 아내의 순진한 목소리가 오늘따라 내 귓가에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고 안방으로 들어와 아내 옆에 누웠지만 내 신경은 온통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로 쏠려 있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올수록 내 심장 박동은 반대로 거세졌으며 어둠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거실 소파 베드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지가 뒤척이는 소리였다. 잠시 후 거실 조명이 아주 희미하게 켜지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은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자는 척 눈을 감았고 딸깍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던 발소리가 안방 문 앞에서 멈췄다. 은지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으며 마치 벽 너머에 있는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참지 못하고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나 역시 방문을 열고 나갔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 있던 은지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속이 훤히 비치는 얇은 실크 슬립 차림이었으며 빗물에 젖었을 때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녀의 실루엣에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잠이 안 와요, 형부? 아니면 내가 궁금해서 나왔나? 은지가 물기가 어린 컵을 든 채 내게 다가왔고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아까 그 장미 향보다 더 짙은 갓 샤워를 마친 여자의 살 냄새가 내 코끝을 후벼 팠다. 은지는 내 가슴팍에 손을 얹더니
젖은 손가락으로 내 러닝셔츠 위를 천천히 문지르며 형부 심장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아. 언니가 옆에 있는데 이러면 어떡해? 은지는 까치발을 들고 내 귀에 입술을 바짝 붙였다. 그녀의 뜨거운 콧김이 귓바퀴를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은지는 그런 나를 비웃듯 내 입술 바로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더니 컵에 남은 물을 자기 입안으로 굴리며 속삭였다. 나 언니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언니랑은 많이 다를 거야. 궁금하지 않아요? 은지의 젖은 입술이 내 턱끝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가 다시 거실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서 있어야 했으며 내 하반신은 이미 아내의 남편이 아닌 낯선 여자를 갈구하는 짐승의 상태로 변해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강원도 여행이 단순한 가족 여행이 되지 않을 것임을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으며 은지의 나직한 제안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가 돌아오는 소리에 은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창밖을 보았지만 내 바지 앞서픈 이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해져 있었으며 이제 남은 운전 시간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달콤한 고문이 될 것이었다. 제3부 펜션으로 향하는 금단의 차 안.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은 아내가 틀어놓은 경쾌한 음악 소리로 가득했지만 내 신경은 온통 룸미러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뒷좌석에 비스듬히 앉은 은지는 짧은 스커트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있었는데 차가 흔들릴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드러나는 허벅지의 하얀 살결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아내가 옆에서 잠시 잠든 사이 은지가 룸미러를 통해 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으며 그녀는 피하기는커녕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혀끝으로 천천히 굴리며 나를 빤히 쳐다봤다. 터널의 노란 조명이 차 안을 주기적으로 훑고 지나갈 때마다 은지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였다. 형부,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줘요. 나 몸이 좀 뜨거운데. 은지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다. 그녀의 가슴팍에서 배어나오는 짙은 향기가 좁은 차 안을 순식간에 장악했으며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 바로 옆에서 은지는 내 어깨 근처까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에어컨 송풍구 방향을 조절하는 척하면서 아주 짧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내 팔뚝을 쓸어내렸으며 얇은 가디건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뜨겁고 부드러운 살결이 닿는 순간 내 팔의 솜털이 곤두섰다. 은지는 내 반응을 즐기듯 룸미러 속에 나를 보며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네.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줬다. 휴게소에 도착해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차 안에는 견디기 힘든 정적이 흘렀다. 은지는 내리지 않고 뒷좌석에서 천천히 다리를 바꿔 꼬았고 스타킹이 마찰하며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으며 그녀는 운전석 시트 틈새로 발끝을 밀어넣어 내 옆구리를 툭 건드렸다. 형부, 오늘 밤 바닷가 산책. 언니 몰래 나랑만 할래요? 은지의 나직한 제안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가 돌아오는 소리에 은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창밖을 보았지만 내 바지 앞서픈 이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해져 있었다. 이제 남은 운전 시간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달콤한 고문이 될 것이었다. 제4부 고래들의 술자리 흐려지는 경계 마이너스 풀버전. 펜션 테라스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숯불은 빨간 속살을 드러내며 거칠게 타올랐다. 아내가 고기를 굽느라 연기 속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독한 소주 냄새만이 감돌았다. 나는 은지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사실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식탁 밑 어둠 속으로 자꾸만 곤두박질 쳤으며 형부, 숯불이 참 예쁘게 타네요.
근데 속은 더 뜨겁겠죠? 겉보다 속이 더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게 꼭 누군가 마음 같네. 은지가 소주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잔 끝을 혀로 천천히 핥았다. 그 눈빛은 아내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다. 아내가 주방에서 자기야, 마늘 좀 더 가져올게. 라고 소리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은지의 하얀 맨발이 식탁 밑을 가로질러 내 무릎 사이를 과감하게 비집고 들어왔다. 부드러운 발바닥이 내 허벅지 안쪽 근육을 타고 올라와 바지 앞섭의 팽팽해진 부분을 지그시 눌렀다. 나는 숨이 턱 막혀 잔을 든 채 굳어버렸다. 은지는 내 당황한 표정을 즐기듯 발가락 끝에 힘을 주어 천천히 원을 그렸다. 아내의 도마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하고도 짜릿한 자극에 내 이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은지야, 술 많이 취한 것 같다. 그만해. 내가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지만 그녀는 오히려 상체를 내 쪽으로 바짝 숙였으며 은지의 가슴골에서 배어나온 땀방울이 숯불빛에 반짝였고 그녀의 짙은 살 냄새가 소주 향보다 더 독하게 내 코끝을 후벼 팠다. 형부, 나만 취한 거 아니잖아. 형부 거기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누가 누굴 걱정해? 그녀의 발가락은 이제 내 허벅지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내 심장 박동을 확인하듯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주방에서 아내의 발소리가 들려오자 은지는 천연덕스럽게 발을 떼며 고기 한 점을 내 입술 앞에 가져다 댔다. 자, 형부. 아, 해봐요. 잘 익었네. 아내가 접시를 들고 나오며 그 광경을 보고 어머, 은지가 형부 챙겨주네. 보기 좋다. 라며 해맑게 웃었다. 아내의 그 순진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지옥 같은 죄책감과 동시에 은지가 던져놓은 불덩이 같은 쾌락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제오부 뒤바뀐 방문, 엇갈린 파트너. 펜션의 밤은 파도 소리와 함께 깊어갔다. 아내는 이미 독한 소주 몇 잔의 취기가 올랐는지 방 안쪽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었다. 거실에는 타다 남은 숯불의 잔향과 비워진 술병들, 그리고 나와 은지 단둘만이 남았다. 은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한쪽 어깨끈이 살짝 내려간 줄도 모른 채 남은 와인을 잔에 채웠다. 형부, 언니는 참 속도 좋아. 이런 밤에 형부를 나랑 둘만 내버려 두고 잠이 오나?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하게 깔리며 거실의 정적을 흔들었다. 나는 못 들은 척 베란다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은지의 시선이 마치 뜨거운 손길처럼 내 등에 달라붙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은지는 이미 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으며 그녀의 숨결에서는 달콤한 와인 향과 함께 여자의 살결이 뿜어내는 농익은 향기가 진동했다. 나 더워서 못 참겠어요. 형부, 나 좀 어떻게 해줘요. 은지는 내 셔츠 깃을 움켜쥐며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10년 전 어린아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내 눈앞에 있는 건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내보다 훨씬 더 거칠고 파괴적인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밀쳐내려 했지만 내 손바닥 바닥에 닿는 그녀의 부드럽고 탄력 있는 살결의 촉감에 오히려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결국 이성의 끈이 끊어진 것은 한순간이었으며 나는 은지의 허리를 낚아채듯 끌어안고 그녀의 입술을 집어삼켰다. 아내가 옆방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포가 아닌 더 강렬한 기폭제가 되어 내 온몸의 말초신경을 자극했으며 은지는 기다렸다는 듯 내 목을 감싸 안으며 신음 섞인 웃음을 흘렸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옷가지들을 거칠게 벗겨내며 방문을 더듬었다. 술기운과 욕망에 눈이 먼 나는 당연히 아내가 없는 건너편 방이라 생각하고 문을 밀어젖혔다. 어두컴컴한 방 안 은지는 침대 위로 나를 이끌며 속삭였다. 형부, 오늘 난 언니가 아니야. 그냥 은지야. 알았지?
그 말과 동시에 나는 그녀의 육체 속으로 침몰하듯 빠져들었으며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겁고도 끈적한 탐닉이었다. 하지만 절정의 순간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은지를 안고 있는 침대 바로 옆 불과 1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또 다른 침대 위에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던 것이다. 펜션의 방 구조를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은지가 의도적으로 나를 이 방으로 이끈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은지의 손톱이 내 등을 파고드는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느끼며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었다. 은지는 겁에 질린 내 눈을 빤히 응시하며 보란듯이 내 귓볼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잠든 아내 쪽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다. 언니 미안해. 근데 형부가 나한테서 안 떨어지네. 그 순간 아내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내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만 같았다. 제육부 형부인 거 알고 있었어.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펜션의 아침이 밝았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잔인할 정도로 눈부셨으며 나는 눈을 뜨자마자 옆을 확인했다. 은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건너편 침대에는 아내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깊게 잠들어 있었다. 어제의 일이 혹시 독한 술이 만든 환각은 아니었을까 하는 헛된 희망이 생길 찰나 내 등 뒤를 스치는 서늘한 통증이 느껴졌다. 거울에 비친 내 등에는 은지의 손톱이 핥히고 간 붉은 줄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도망치듯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은지는 이미 옷을 갖춰 입고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제의 파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차갑고 도발적인 처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형부, 어제 잠은 잘 잤어요? 언니 코 고는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하더라. 그녀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님을 그리고 그녀가 의도적으로 아내 옆에서 그 일을 벌였음을 확신하게 하는 말투였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채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은지야,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어제 알고 있었지? 거기가 언니 있는 방인 거.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부는 내가 몰랐을 거라 생각해요. 난 형부가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형부가 나를 안을 때 언니가 깰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더 거칠게 매달리는 그 눈빛. 그게 얼마나 짜릿했는지 알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내 죄책감을 먹고 자라는 괴물 같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다. 어머, 둘이 벌써 일어났어? 은지, 너 어제 술 많이 마시더니 괜찮아? 아내의 해맑은 질문에 은지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응 언니, 형부가 어젯밤에 잠자리가 불편할까봐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 덕분에 아주 잊지 못할 밤이었어. 아내는 우리 남편이 좀 다정하긴 하지. 라며 내 어깨를 으쓱하게 했지만 나는 은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은지는 짐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가며 내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형부, 이제 시작이야. 서울 가면 내 연락 기다려요. 번호 지우지 말고. 펜션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는 옆에서 여행이 즐거웠다며 제잘거렸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은지가 던진 폭탄 같은 선언으로 가득 찼다. 룸미러로 비친 은지는 창밖을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이제 이 관계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나를 서서히 파멸로 이끄는 늪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7부 서울의 으슥한 닭숲 식당. 서울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내 휴대폰은 진동 한 번에 심장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형부 비 오는데 퇴근하고 여기로 와요. 안 오면 나 언니한테 어제든 긁힌 거 물어보러 갈 거야. 문자에 첨부된 주소는 북한산 자락 끝,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닭백숙 집이었다. 아내에게는 야근이라는 핑계를 대고 빗줄기를 뚫고 도착한 그곳은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으슥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식당이라기보다 차라리 밀실에 가까운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은지는 이미 노란 동동주 한 사발을 비운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제주도에서보다 더 파격적인 가슴 라인이 깊게 파인 블랙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결국 왔네. 난 형부가 겁쟁이라 안 올 줄 알았는데. 은지는 내 잔에 가득 동동주를 따랐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화를 내려 했지만 은지의 젖은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이 녹아내렸다. 은지야, 펜션에서의 일은 우리가 술이 과해서 생긴 사고였어. 여기서 끝내자. 내 말에 은지는 컵을 내려놓으며 키득거리고 웃었다. 사고? 형부, 그날 밤 내 몸 구석구석을 기억하던 그 손길이 사고라고. 그건 형부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본능이었어. 언니한테는 절대로 못 보여주는 그 지저분하고 뜨거운 본능. 은지는 식탁을 가로질러 내 쪽으로 다가왔다. 좁은 방 안에서 은지의 살 냄새와 동동주의 구수한 향이 뒤섞여 몽롱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더니 천천히 아래로 훑어내렸다. 언니는 형부의 껍데기만 갖고 있잖아. 알맹이는 내가 가질래. 그래도 되죠?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는 대신 내 손을 자기 가슴 위로 가져갔다. 얇은 원피스 너머로 은지의 거칠게 뛰는 심장 박동이 손바닥 전체로 전해졌다. 형부, 여기 닭백숙 먹으러 오는 사람 없어요. 다들 나처럼 미치고 싶어서 오는 거지.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방 안의 공기는 습기와 열기로 가득 찼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내 눈앞에서 붉은 입술을 달싹이는 은지의 도발에 이성은 다시 한번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좁은 방 바닥 위로 서로를 끌어당겼고 비릿한 흙냄새와 은지의 진한 향수 냄새가 섞이며 서울에서의 첫 번째 비밀스러운 탐닉이 시작되었다. 제8부 붉은 네온사인 아래의 중독. 빗속의 식당을 나온 뒤로 내 삶의 시계추는 완전히 은지에게로 기울어졌으며 회사에서도 집에서 아내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을 때도 내 머릿속은 온통 은지의 그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살결뿐이었다. 죄책감은 이미 마비되었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다음 만남에 대한 갈증이었다. 일주일 뒤 은지는 퇴근 시간 맞춰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강남역 10번 출구 뒤 M 무인텔 302호. 30분 내로 안 오면 언니랑 같이 그리로 갈게. 협박이었지만 사실 내 마음 한구석은 안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무인텔의 붉은 네온 사인이 일렁이는 복도를 지나 302호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온통 자극적인 붉은 조명으로 가득했다. 은지는 샤워를 마친 듯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TV에서는 소리 없는 성인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기괴한 빛이 은지의 하얀 몸 위로 쏟아졌다. 형부, 표정이 왜 그래? 꼭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근데 그 눈은 벌써 나를 잡아먹고 있네. 은지는 가운을 천천히 풀어헤치며 다가왔다. 그녀의 몸에는 지난번 펜션에서 내가 남긴 흔적들이 군데군데 옅은 멍으로 남아있었다. 나는 그 자국들을 보는 순간 이성이 하얗게 타버렸으며 은지는 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더니 내 귀에 대고 속삭이며 형부, 이제 알겠어? 언니가 주는 안온함은 형부를 지루하게 할 뿐이야.
나 같은 독이 몸에 퍼져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라고. 형부는 이제 나 없으면 숨도 못 쉬어.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를 파고들며 짐승처럼 헐떡였고, 무인텔의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와 소리 없는 TV 화면의 잔상이 뒤섞이며 공간은 현실감을 잃어갔다. 아내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우며 진동했지만 나는 그 진동을 은지의 심장 박동이라 착각하며 그녀에게 더 깊이 몰입했다. 형부, 나랑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 언니 생각은 하나도 안 나지? 은지는 절정의 순간에도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내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것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쾌락의 끝으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그 붉은 방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제구부 찻잔 속의 균열. 무인텔의 그 붉은 조명 아래서 은지와 탐닉했던 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다. 죄책감이라기보다는 내 몸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은지의 흔적을 아내가 본능적으로 알아챌까봐 두려운 짐승의 공포였다. 어느 비오는 일요일 오후였다. 거실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아내는 정성스럽게 우린 찻잔을 내 앞에 놓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며 짧게 울렸다. 은지의 메시지였다. 형부, 어제 두고 간 넥타이 핀 내가 가지고 있어. 언니한테 들키지 마. 나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지만 아내의 찻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아주 미세하게 멈춘 것을 보았다. 아내의 시선은 뒤집힌 내 휴대폰 뒷면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내 얼굴로 향했다. 여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자꾸 핸드폰만 보고 웃네. 아내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찻잔 속의 맑은 차 위로 작은 동심원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 끝이 찻잔 테두리를 따라 느릿하게 원을 그렸다. 그 마찰음이 마치 내 목을 조르는 밧줄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렸다. 아니, 그냥 회사 후배가 실없는 농담을 보냈네. 별거 아냐. 나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내 손가락 마디가 미세하게 떨리며 찻잔과 받침대가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음이 정적을 깨뜨렸고 아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내의 눈가에 잡힌 미세한 주름들이 오늘따라 차가운 의심의 그늘처럼 보였다. 그때 은지가 예고도 없이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니, 비 오길래 내가 맛있는 거 사왔어. 은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다. 은지는 거실로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빗물에 젖은 묘한 향수 냄새와 묘하게 익숙한 그 무인텔의 비릿한 채취가 섞여 내 코를 찔렀다. 어머, 형부? 왜 그렇게 놀라요? 꼭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은지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내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는 척하며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붙였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닿는 순간 나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아내는 은지의 손길을 놓치지 않았다. 아내의 동공이 아주 찰나의 순간 수축했고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은지야, 너 오늘 형부랑 향수가 비슷한 것 같네. 둘 다 어디서 꽃 냄새가 나. 아내의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지는 태연하게 자기 손등 냄새를 맡으며 웃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는 이미 우리 사이에 금지된 선 너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내는 다시 차를 따랐다. 하지만 이번엔 찻잔에 차가 가득 차 넘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뜨거운 찬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넘쳐 내 손등을 적셨지만 나는 뜨겁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아내의 고가요한 눈빛이 화상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럽게 나를 꿰뚫고 있었으니
제10부 일상이라는 이름의 지옥 서울로 돌아온 뒤 우리 셋의 관계는 겉보기에 너무나 평온했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마다 내 넥타이를 매주었고 은지는 가끔 우리 집에 들러 아내와 쇼핑한 물건들을 늘어놓으며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위태로웠다. 아내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는 동안 소파에 앉은 내 발등 위로 은지의 맨발이 슬며시 올라올 때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다. 나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은지의 웃음소리가 먼저 나를 반겼다. 형부, 오늘 언니 생일 그리고 내 생일이라고. 내가 일찍 와서 좀 도와줬어요. 나 잘했지? 은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나를 맞이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자연스러워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아내는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며 여보 왔어? 오늘 은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라며 내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내의 입술이 닿은 곳이 화끈거렸지만 내 시선은 아내의 어깨 너머로 나를 보며 혀를 살짝 내미는 은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와인 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식탁 아래에서 은지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번엔 단순히 발을 얻는 수준이 아니었다. 발가락 끝으로 내 바지 밑단을 걷어올려 맨살을 긁어내리더니 급기야 내 무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가장 은밀한 곳을 향해 치고 올라왔다. 여보,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내가 내 굳어진 표정을 보고 물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니, 오늘 회사에서 좀 피곤했나 봐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를 보며 방긋 웃으며 말했다. 언니, 형부가 요즘 기운이 없나 봐. 내가 아까 보니까 안색이 안 좋더라고. 형부, 내가 힘나는 거 줄까? 은지는 식탁 위에 놓인 굴 하나를 집어들더니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입술에 직접 가져다 댔다. 아내는 어머, 은지가 형부를 정말 잘 챙기네라며 흐뭇해했지만 은지의 손가락이 내 입술을 스칠 때 전해지는 그 노골적인 촉감에 나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등을 돌린 사이 은지는 거실 소파 뒤에서 내 팔을 붙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형부, 언니 저러고 있을 때 뒷모습 참 예쁘지? 근데 언니가 모르는 내 모습은 더 예쁜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독처럼 내 귀에 스며들었다. 나는 은지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을 자기 허리께로 가져가 꽉 눌렀다. 얇은 원피스 너머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에 내 이성은 다시 한번 비틀거렸다. 그때 아내가 여보, 은지랑 뭐해? 라고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은지에게서 떨어졌고 은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 형부 옷에 뭐가 묻어서 떼어주고 있었어라며 여유롭게 웃었다.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은지는 이제 단순히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눈앞에서 나를 유린하며 그 스릴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지옥 같은 긴장감 없이는 이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제11부 찻잔 속의 폭풍. 아내의 생일 파티가 끝난 늦은 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식어버린 차 향기만이 감돌았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친 뒤 피곤했는지 안방으로 먼저 들어갔고 거실 스탠드 조명 아래에는 나와 은지 단둘만이 남았다. 은지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찻잔의 테두리를 천천히 훑고 있었다. 달그락거리는 그 작은 마찰음이 내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형부, 오늘 언니 표정 봤어요? 행복해 죽겠다는 그 눈빛 말이야. 은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조명빛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아까보다 더 짙은 갈망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가 살짝 웃을 때마다 입가에 지어지는 미세한 비대칭의 주름이 오늘따라 잔인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카펫 위를 밟는 그녀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내 앞에 멈춰 섰을 때 나는 그녀의 쇄골 근처에 맺힌 아주 작은 땀방울이 조명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 은지는 손을 뻗어 내 넥타이를 잡았고 실크 넥타이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지며 내는 미세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다. 언니는 형부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거 모르겠지? 지금 형부 목줄기 근처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거. 내 손등에 다 전해지는데. 은지는 까치발을 들고 내 턱 끝에 자신의 코끝을 살짝 맞댔다. 그녀의 뜨거운 콧김이 내 인중을 타고 흘러들어왔고 그 숨결에서는 달콤한 케이크 향과 쌉싸름한 차 향이 섞인 묘한 채취가 났다. 나는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침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으며 은지는 그 소리를 듣고는 만족스러운 듯 내 가슴팍에 손바닥을 평평하게 펴서 갖다 댔다. 얇은 와이셔츠 너머로 그녀의 손톱 끝이 내 가슴 근육을 파고드는 감촉이 선명했다. 그녀는 내 심장 박동을 하나하나 세기라도 하듯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지그시 눌렀으며 그 순간 안방에서 아내가 뒤척이며 침대 프레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고 은지는 그런 나를 비웃듯 내 아랫입술을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거친 지문이 입술의 연약한 살결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머릿속 전구가 하나씩 꺼지는 기분이었다. 형부 지금 도망가면 내일은 내가 형부 회사로 찾아갈지도 몰라. 거기서도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은지의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눈가에 잡힌 그 미세한 비웃음 섞인 주름을 보며 나는 내가 결코 이 지옥에서 제 발로 나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그녀의 허리 곡선은 차가운 듯 뜨거웠고 그 굴곡의 단단함이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고 있었다. 제12부 거울 속의 세 사람.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케이크 조각이 말라비틀어진 채 접시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내는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고 그녀는 주방 조리대 앞에 서서 커피잔을 닦고 있었는데 고무장갑 위로 흐르는 물줄기가 세라믹 잔에 부딪혀내는 불규칙한 소음이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베어내고 있었다. 여보, 어제 은지랑 거실에서 무슨 얘기 그렇게 오래 했어? 내가 잠결에 들으니 새벽까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려 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 종이가 파르르 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를 감추려 신문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잉크 냄새가 유독 비릿하게 코끝을 찔렀다. 아, 그냥 은지가 요즘 고민이 좀 있다고 해서 들어줬어. 처제가 철이 없잖아.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은지가 나왔다. 잠이 덜 깬 척 부스스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은지는 기지개를 켜며 내 옆자리로 다가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얇은 잠옷자락이 공기를 가르며 내는 가벼운 마찰음이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은지는 식탁 위에 놓인 내 커피잔을 자연스럽게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다. 컵 테두리에 은지의 입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붉은색 립스틱이 아닌 그녀 본연의 핏기 어린 분홍빛 입술 자국이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목격했다. 아내의 눈동자가 일순간 수축하며 초점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제13부 살얼음판 위의 식탁.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침범해 소파 위 먼지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아내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아침을 차려냈지만 그릇과 그릇이 맞닿을 때마다 나는 책 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유난히 고막을 찔렀다. 아내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으나 뒤에서 묶은 리본 매듭이 팽팽하게 당겨져 그녀의 긴장감을 대변하고 있었다. 은지야, 너 국 식겠다. 어서 앉아.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다. 하지만 숟가락을 놓는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은지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팔이 내 팔에 살짝 스칠 때마다 얇은 잠옷에 거친 섬유질 감촉이 내 피부의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곤두세웠다. 식탁 아래에서는 더 은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발등으로 내 발목의 아킬레스건을 천천히 훑어 올렸다. 발가락 끝이 내 양말 안쪽 복사뼈의 굴곡을 따라 원을 그리며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입안에 넣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져 삼키기조차 힘들었다. 목울대가 움찔거릴 때마다 셔츠 깃이 목살에 닿는 감촉이 지나치게 선명했다. 여보, 오늘 넥타이가 좀 비뚤어졌네. 아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은지의 짙은 살냄새와 뒤섞여 기괴한 악취처럼 느껴졌다. 아내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 목 근처에 닿았다. 차가운 손끝이 내 경동맥 근처를 스칠 때 내 심장이 덜컥거리는 진동이 아내의 손가락 끝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아내는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으며 은지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은지야, 너 어제 내가 준 립스틱 발랐니? 아까 형부 컵에 묻은 자국 보니까 색깔이 참 예쁘더라. 아내의 질문에 은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고 그 작은 소동의 식탁 위의 물컵 속 물결이 아주 미세한 동심원을 그리며 흔들렸다. 은지는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내며 웃었다. 아, 그거 언니 거였어? 난 내 건 줄 알고. 우리가 취향이 너무 비슷해서 탈이야, 그치? 은지는 말을 마치며 아내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찰나 아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내는 내 넥타이를 필요 이상으로 꽉 조였다.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에 나는 숨을 들이켰고 그 순간 아내의 손등에 돋아난 가느다란 핏줄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래, 취향이 비슷하지. 하지만 은지야, 언니 물건 중에 내가 가져도 되는 게 있고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지. 아내의 어조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넥타이를 쥔 채였고 그 힘 때문에 내 고개는 자연스럽게 아내 쪽으로 꺾였다. 거울처럼 매끈한 대리석 식탁 위에 비친 우리 셋의 모습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아내의 서늘한 경고와 은지의 도발적인 발놀림 사이에서 나는 땀방울 하나가 관자놀이를 타고 내려가 셔츠 안쪽으로 스며드는 그 끈적한 경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제14부 3인 3색의 지옥. 거실의 시계추가 착착 소리를 내며 정적을 갉아먹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아침 식사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의 머릿속은 각자 다른 지옥을 설계하고 있었다. 1. 아내 윤희 내 반쪽이 내 전부를 삼키려 한다. 윤희는 씻고 나온 은지의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거실 바닥에 작은 얼룩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단 몇 분 차이로 내가 먼저 세상에 나왔다는 이유로 나는 늘 양보를 가르쳤지. 윤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식탁 밑으로 사라진 은지의 다리가 제 남편의 다리 사이로 파고드는 것을 그녀는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었다.
어제 세탁기 안에서 발견된 남편의 셔츠 깃에 묻은 자신이 쓰지 않는 색상의 미세한 립스틱 가루. 윤희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결심했다. 은지야, 내가 내 인형을 탐낸다면 나는 그 인형을 부숴서라도 내 손에 들려주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슬픔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포식자의 서늘한 광기였다. 동생 은지 몇 분의 차이가 만든 영원한 2인자의 반란. 은지는 식탁 밑에서 형부의 단단한 종아리 근육을 발가락으로 훑으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사람들은 늘 언니인 윤희를 먼저 불렀다. 언니는 늘 단정하고 올바른 정답이었고 자신은 그 오답을 보조하는 주석에 불과했다. 은지는 형부의 당황한 숨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언니, 억울해하지 마. 우리가 똑같이 생겼다면 언니가 가진 그 완벽한 행복도 절반은 내 거여야 하잖아. 은지에게 이 유혹은 단순한 욕정 아니라 언니라는 완벽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주를 빼앗아오는 잔인한 정복 전쟁이었다. 형부의 넥타이를 조여오는 언니의 손등 핏줄을 보며 은지는 짜릿한 절정을 느꼈다. 더 세게 조여봐, 언니. 그래야 형부가 내 품으로 더 깊이 도망칠 테니까. 구원과 파멸 사이의 줄타기. 나는 지금 내 목을 조여오는 아내의 손가락 마디에 박힌 잔주름과 내 허벅지를 파고드는 은지의 차가운 발가락 끝 사이에서 질식하고 있었다. 아내의 향기는 안온한 집의 냄새였고 은지의 향기는 타오르는 산불의 냄새였다. 나는 거울처럼 매끈한 대리석 식탁에 비친 내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나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은지의 도발이 무서우면서도 그 발가락이 내 몸을 떠나는 순간 느껴질 그 지독한 공허함이 더 두려웠다.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시선은 자꾸만 은지의 젖은 입술로 향했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추락의 속도가 주는 쾌락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제15부 벼랑 끝의 각성. 거실에 흐르는 정적은 이제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압 전류처럼 내 피부를 따갑게 찔러왔다. 아내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현관문을 나선 그 찰나 은지는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앉아있는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얇은 실크 가운이 바닥을 끄는 서늘한 마찰음이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내 가정을 갉아먹는 쥐새끼의 소리처럼 불쾌하게 들렸다. 형부, 언니 나갔네. 우리 아까 못다한. 은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평소처럼 흐물거리는 거절이 아니었다. 내 소나귀에는 은지조차 당황할 정도의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은지의 얇은 손목뼈가 내 악력에 눌려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만해, 은지야. 이제 정말 그만해. 내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내 눈동자는 은지의 도발적인 입술이 아니라 그녀의 눈동자 너머에 있는 파멸의 그림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은지는 당황한 듯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의 길고 짙은 속눈썹이 경련하듯 흔들리는 것이 현미경으로 보듯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형부, 왜 이래? 아프잖아. 이거 놓으라고. 은지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나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귓가에 낮게 의조렸다. 내 뜨거운 숨결이 은지의 귓바퀴를 때릴 때 평소라면 유혹이었을 그 숨결은 이제 서늘한 경고였다. 내가 지금 부수고 있는 게 뭔지 똑똑히 봐. 이건 내 집이고 저기 있는 여자는 내 언니이자 내 아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결코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수 없어. 알겠어? 은지의 얼굴에서 승리자의 여유가 순식간에 휘발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팽팽했던 볼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며 일그러졌고 당당하게 치켜들었던 턱끝이 수치심으로 가늘게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내팽개쳤다. 은지의 손목에는 내 손가락 자국이 붉은 멍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붉은 자국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표식 같기도 했고 내가 긋는 마지막 마지노선 같기도 했다. 나는 은지를 뒤로하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거울 앞에 섰다.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에 거칠게 끼얹었다. 물방울이 눈썹 끝과 콧날을 타고 흘러내려 턱 밑으로 떨어지는 그 차가운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울 속에 나는 며칠 새 튄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충혈된 눈동자 주위에는 피로와 공포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이야. 심장 박동이 귓전을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세면대 흐르는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손가락 끝은 여전히 은지의 손목을 잡았던 감촉으로 얼떨떨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왔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며 밖으로 나갔다. 거실로 나오자 은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잡지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의 눈은 잡지를 향해 있었지만 그 초점은 허공 어딘가에서 나를 향한 증오와 더 깊은 집착을 갈고 있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휘두른 채찍이 오히려 은지라는 야수를 더 굶주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제16부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법. 어제 내가 은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경고한 이후 집안의 공기는 숨쉬기조차 곤란할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지는 평소처럼 도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세밀하게 내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아침 출근길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려는데 발끝에 딱딱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구두를 벗어 거꾸로 탈탈 터니 아내가 아끼는 작은 크리스털 장식 조각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은지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 분명했다. 아내의 소중한 물건을 부수고 그것을 내 발밑에 두어 내가 밟게 만드는 그 상징적인 악의에 소름이 돋았다. 여보, 왜 그래? 구두에 뭐 들어갔어? 주방에서 아내가 사과를 깎으며 물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얇게 저며내는 서걱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거실을 울렸다. 나는 대답 대신 크리스털 조각을 주머니 속에 꽉 움켜쥐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어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다. 아무것도 아니야. 돌멩이가 좀 들어갔나 봐.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내 나름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몸은 평소보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내는 깎던 사과를 접시에 내려놓았는데 접시에 부딪히는 사과 조각의 둔탁한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때 은지가 자기 방에서 나오며 아내의 뒤에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입술은 립스틱도 바르지 않아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불길처럼 이글거리고 있었고 은지는 천천히 다가와 내 주머니 쪽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언니, 형부 주머니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신발장에서 뭘 줍는 거 봤거든. 형부, 나한테 줄 선물이야? 아내의 시선이 내 주머니로 향했다. 내 손바닥 안에서는 깨진 크리스털 조각이 땀에 젖어 미끌거리고 있었다. 이걸 아내에게 보여주는 순간 아내는 자신이 아끼던 장식이 부서진 것에 슬퍼할 것이고 나는 은지와의 묘한 기류를 설명해야만 한다. 은지는 내 비겁함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아, 이거. 길에서 주운 예쁜 돌인데 버리려고 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못했다. 아내는 내 눈을 3초간 빤히 바라보았다. 그 3초가 3년처럼 길게 느껴졌으며 아내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비겁하고 초라했다.
아내는 곧 시선을 거두며 다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그래. 그럼 나가서 버려. 쓸데없는 거 들고 있지 말고.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지는 내 옆을 지나쳐 주방으로 가더니 아내가 깎아둔 사과 한 조각을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그녀가 사과를 아삭 소리 나게 씹으며 내 귀에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형부, 깨진 건 고칠 수 없어. 그냥 가루가 될 때까지 밟는 수밖에. 그녀가 씹어 넘긴 사과 조각의 단물이 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메스꺼웠다. 가정을 지키려는 나의 강한 저항이 은지에게는 더 큰 파괴 본능을 자극하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것이다. 출근하는 내내 주머니 속 유리 조각이 내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나는 이 지옥 같은 게임이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었음을 깨달았다. 제17부 일터로 침범한 낯선 향기. 집은 이제 전장이 되었고 나는 유일한 도피처인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도 서류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던 깨진 크리스털 조각이 내 지문을 깎아내는 듯한 통증만 선명했고 가루가 될 때까지 밟는 수밖에 없다던 은지의 목소리가 에어컨 실외기 소리에 섞여 환청처럼 들려왔다. 오후 3시경 정적이 흐르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때리는 그 소리는 아내의 부드러운 걸음걸이와는 확실히 달랐다.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엔 은지가 서 있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헐렁한 옷이 아니었다. 몸의 곡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짙은 와인색 원피스를 입은 은지는 마치 이 공간을 오염시키러 온 침입자 같았다. 그녀는 동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책상 앞으로 다가와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형부, 어제 두고 간 서류가 있어서 언니 대신 내가 왔어. 근데 형부 책상 참 지저분하다. 은지는 손가락으로 내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훑었다. 그녀의 손톱 끝이 나무 상판을 긁으며 내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그녀가 건넨 건 서류 봉투였지만 그 안을 슬쩍 열어본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서류 사이에는 아침에 내가 버리려 했던 그 깨진 크리스털 조각들이 정성스럽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은지는 나를 향해 상체를 바짝 숙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어깨에 닿았고 그 사이로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내 코를 마비시켰다. 형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야. 깨진 건 조각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놔야지. 그게 언니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 은지는 내 넥타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동료들이 보기엔 다정한 처제처럼 보이도록 연기했다. 하지만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감히 나를 거부해? 라는 광기 어린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내 와이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아까보다 더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찔러 넣었다. 이거 언니가 보면 뭐라고 할까? 형부가 언니 몰래 부순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은지는 내 가슴팍을 툭 치며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독한 향수 냄새와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만 남았다. 나는 주머니 속 유리 조각이 가슴팍 살점을 찔러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소리 낼 수 없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보, 은지가 서류 잘 갖다 줬어? 아까 급하게 나가더라. 나는 답장을 쓸 수 없었다. 은지는 이제 내 집을 넘어 내 사회적 생명까지 쥐고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제18부 보이지 않는 실금. 퇴근 후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침에 맡았던 향긋한 찌개 냄새 대신 코끝을 찌르는 독한 락스 냄새가 거실 가득 진동하고 있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앉아 거실 바닥을 걸레로 박박 문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뚝에 돋아난 핏줄이 그녀의 감정 상태를 대변하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여보. 이 시간에 웬 청소야? 나는 주머니 속에 유리 조각을 감추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걸레를 쥔 손에 더 힘을 주었다. 뽀드득 소리가 정적을 깨며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집안에 낯선 냄새가 나서 지워도 안 지워지는 아주 기분 나쁜 향수 냄새.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고 끝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나는 찔린 듯이 멈춰섰다. 은지가 낮에 회사에 왔을 때 내 몸에 묻혔던 그 장미 향수 냄새가 여전히 내 와이셔츠 깃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은지가 방문을 열고 슬며시 나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내 곁으로 다가갔다. 언니, 왜 그렇게 힘들게 청소를 해? 형부 왔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 은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은지의 손을 쳐냈다. 찰팍하는 젖은 걸레 소리가 거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아내의 눈동자가 은지를 향해 고정되었다. 초점이 풀린 듯 하면서도 서늘하게 번뜩이는 그 눈빛에 은지도 일순간 얼어붙었다. 은지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너한테서 나는 이 냄새, 왜 형부 옷에서도 나는 거니?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젖은 손이 내 와이셔츠 깃을 잡았다. 락스물 냄새가 섞인 아내의 차가운 손가락이 내 목살에 닿자 나는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떨었다. 아내는 내 옷깃에 코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속눈썹이 내 턱 끝에 닿아 간지러웠지만 그 간지러움은 곧 공포로 변했다. 여보, 은지가 오늘 회사에 서류 전해주러 갔었잖아. 그래서 묻은 걸 거야. 내 변명은 허공을 떠돌다 힘없이 추락했다. 아내는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내 가슴 주머니 쪽에 손을 가져다 댔다. 거기엔 은지가 찔러 넣었던 유리 조각이 들어있었다. 아내의 손가락 끝이 그 딱딱한 물체를 감지하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내는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가 살짝 묻은 유리 조각을 꺼냈다.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아끼던 스탠드 장식인데. 왜 이게 당신 주머니에서 나와? 그것도 은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 피가 묻은 채로. 아내의 손바닥 위에 놓인 투명한 유리 조각은 거실 조명을 받아 잔인하게 반짝였다. 은지는 옆에서 입술을 꽉 깨문 채 손가락으로 자기 치맛자락을 말아 쥐고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나는 우리 셋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벼랑 끝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아내는 유리 조각을 식탁 위로 툭 던졌다. 챙그랑 소리가 나며 유리는 더 잘게 부서졌다. 둘 다 앉아. 오늘 끝장을 봐야겠으니까. 아내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나는 은지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척하면서도 아내의 뒤에서 내게 살짝 윙크를 보냈다. 그 괴리감 넘치는 표정에 소름이 끼쳐 나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제19부 심판의 식탁. 식탁 위에 놓인 깨진 유리 조각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 우리 세 사람은 삼각형의 구도로 마주 앉았다. 아내는 정중앙에 앉아 젖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고 은지는 내 옆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톱 끝을 만지작거렸다. 정막 속에서 냉장고가 돌아가는 육중한 기계음만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말해봐. 은지가 전해준 서류 봉투 안에 왜 내 스탠드 장식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왜 당신 주머니에서 피 묻은 조각이 나오는지.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소름 끼쳤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내의 커다란 눈동자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겁에 질린 사형수 같았다. 나는 입술을 뗐지만 목구멍이 접착제로 붙은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억지로 침을 삼키자 식도 근처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게 은지가 실수로 부쉈다고 미안하다면서 봉투에 넣어줬어.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주머니에. 거짓말. 아내가 내 말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녀는 식탁을 짚고 상체를 내 쪽으로 천천히 숙였다. 아내의 콧망울 옆에 맺힌 작은 땀방울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당신 거짓말할 때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 알아? 지금도 그래. 당신은 지금 은지를 감싸주는 게 아니라 은지한테 협박당하고 있는 사람 표정이야.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아내의 통찰력은 내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그녀의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비틀리며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언니, 사실은 형부가 나한테 먼저 그랬어. 펜션에서부터 계속. 나 무서워서 언니한테 말도 못하고. 은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거실에 퍼졌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다. 은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식탁 밑으로 내 허벅지를 손톱으로 강하게 꼬집었다.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손톱이 살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이 뇌를 찔렀지만 나는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 은지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소리쳤지만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제압했다. 조용히 해. 은지 말 끝까지 들어볼 거니까. 아내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아내의 따뜻한 손과 은지의 차가운 손이 맞닿는 그 기괴한 풍경에 구역질이 났다. 은지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다. 형부가 자꾸 선물 사준다고 부르고 오늘도 회사로 오라고 해서 간 거야. 이 유리 조각도 형부가 나 겁주려고 주머니에 넣은 거야. 언니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은지의 거짓말은 정교했다. 그녀는 내 강한 저항을 오히려 강압적인 가해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아내는 은지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의심을 넘어 증오로 바뀌어 있었다. 아내의 눈가에 깊게 파인 그 실망의 주름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여보, 아니야. 은지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절박하게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은지가 설계한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은지는 아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우는 척하며 아내의 어깨 너머로 나를 향해 승리자의 윙크를 보냈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은지의 눈동자는 흡사 먹잇감을 완전히 굴복시킨 뱀의 눈과 같았다. 내 가정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밤이었다. 제19부 다시 쓰는 심판의 식탁 마이너스 맹독의 혀. 식탁 위 유리 조각들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내 눈을 찔러왔다. 거실에 흐르는 정적은 마치 고무줄을 극한까지 잡아당긴 듯 팽팽해서 누구 하나 숨만 크게 쉬어도 끊어져 버릴 것 같았다. 아내는 정중앙에 앉아 젖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는데 그녀의 검지 손가락 끝이 무릎의 천을 일정한 박자로 톡톡 건드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라 더 소름 끼쳤다. 말해봐. 은지가 전해준 봉투 안에 왜 내 스탠드 장식이 박살난 채로 들어있었는지.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깊은 수렁 같았다. 나는 입술을 뗐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쩍 하고 달라붙는 소리가 났다. 억지로 침을 삼키자 목울대가 크게 출렁였고 그 움직임을 아내는 놓치지 않고 쏘아보았다. 그게 은지가 실수로 부쉈다고 미안하다면서. 거짓말할 때 당신 왼쪽 눈꺼풀 아래 근육 파르르 떨리는 거 알아?
아내가 내 말을 가차없이 잘라냈다. 그녀는 식탁 위로 상체를 천천히 숙였다. 아내의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 하나가 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눈과 주름 사이에 고이는 것이 보였다. 그 찰나의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은지가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언니, 사실은 형부가 무서워서 말 못했어. 은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칼날은 내 목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긁어댔다. 드득 드득 손톱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식탁 아래로 내 허벅지 안쪽에 여린 살점을 손톱 끝으로 꽉 집어 비틀었다. 억소리가 날 뻔한 고통이 뇌를 관통했다. 은지는 손톱 끝에 힘을 더 주어 내 살점을 파고들며 아내에게는 보이지 않는 각도로 나를 향해 입술 근육만 살짝 움직여 미소 지었다. 형부가 펜션에서부터 자꾸 나를 따로 불렀어. 오늘도 회사로 오라고. 안 오면 언니한테 내가 유혹했다고 거짓말하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저 유리 조각도 형부가 나 겁주려고 주머니에 넣는 거 내가 봤어. 은지의 거짓말은 너무나 정교해서 마치 내가 진짜 가해자가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은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식탁 위로 툭 떨어져 깨진 유리 조각 위에 맺혔다. 아내는 그 눈물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아내의 주먹 쥔 손등에 푸른 핏줄이 가늘게 돋아나며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여보, 아니야. 은지가 지금 다 꾸며내는 거야. 아까 내가 손목 잡고 경고하니까 보복하는 거라고. 나는 절규하듯 외쳤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미 불신과 증오의 서리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내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식탁 위에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단면에 닿아 미세하게 베인 듯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아내는 아픈 기색조차 없었다. 은지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형부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거네. 아내는 베인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남편을 보는 눈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눈이었다. 은지는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아내의 등 뒤에서 나를 향해 아주 천천히 혀를 내밀어 입술을 헤찼다. 그 도발적이고 잔인한 움직임에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가정을 지키려던 나의 마지막 몸부림이 은지의 간교한 혓바닥 아래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제20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아내는 식탁 위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제 손가락을 입안으로 가져가 천천히 빨아들였다. 핏기를 머금어 붉게 물든 아내의 입술은 평소의 단아함 대신 섬뜩한 생경함을 자아냈다. 아내는 은지를 품에 안은 채 내 눈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쏘아보았다. 은지야, 잠시 방에 들어가 있어. 언니가 형부랑 단둘이 할 말이 있으니까. 아내의 어조는 낮고 평평했다. 은지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내 옆을 지나칠 때 일부러 발끝으로 내 복사뼈를 강하게 툭 치고 지나갔다. 그 찰나의 접촉에서 전해지는 은지의 비릿한 승리감이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퍼졌다. 은지의 방문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거실에는 이제 아내와 나 그리고 비릿한 락스 냄새와 피 냄새만이 남았다.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종이컵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컵을 만질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어 놓았다. 여보, 은지 말. 다 믿는 건 아니지? 쟤 지금 제정신 아니야. 당신 화나게 하려고 지어내는 거라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아내의 손을 잡으려 뻗었다. 하지만 아내는 내 손이 닿기도 전에 경멸하듯 제 손을 거두어들였다. 아내의 손이 지나간 자리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은지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은지를 그렇게 만든 건지. 나는 이제 상관없어. 아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 속에는 내가 퇴근길에 은지와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역이 떠 있었다. 내가 지웠다고 생각했던 기록들이 아내의 손에서 되살아나 나를 비웃고 있었다. 아내의 손가락 끝이 액정 화면을 훑을 때마다 파란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문자는 뭐야? 어제는 미안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게 처제랑 형부가 나눌 대화야? 당신 은지 손목 잡고 경고했다고 했지? 근데 왜 문자 속에 당신은 은지한테 빌고 있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은지가 내 휴대폰을 몰래 가로채 보내놓은 조작된 문자였을까? 아니면 내가 은지의 협박에 못 이겨 보냈던 비굴한 사과였을까? 기억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찰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슬리퍼가 바닥에 닿는 척 소리가 내 심장을 압박했다. 아내는 내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손길은 사랑이 아닌 검시관의 그것처럼 무심하고 정교했다. 단추가 구멍을 빠져나올 때마다 툭, 툭 하며 내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단추가 풀리고 내 가슴팍이 드러나자 아내는 은지가 아까 찔러 넣었던 유리 조각에 긁힌 붉은 상처를 발견했다. 상처가 예쁘네. 은지가 낸 거야? 아내는 그 상처 주위를 손톱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눌렀다. 갓 아문 상처가 다시 벌어지며 투명한 진물이 배어나왔다. 나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듯 손가락에 힘을 더 주었다. 아내의 눈가에 잡힌 그 잔인한 주름과 슬픔으로 짓눌린 눈동자가 교차하며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때 은지의 방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문틈 사이로 은지의 한쪽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내의 등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볍게 쉿하며 미소 지었다. 아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울음소리가 끝나면 아내가 나를 향해 어떤 칼날을 휘두를지. 그리고 은지는 그 피 냄새를 맡으며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21부 껍데기뿐인 용서. 거실 스탠드 불빛이 아내의 얼굴을 반으로 갈라 한쪽은 자애로운 성녀처럼 다른 한쪽은 서늘한 복수기처럼 비추고 있었다.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은지의 임신 테스트기를 손가락 끝으로 툭 건드렸다. 그 가벼운 플라스틱 소리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은지야, 이 아이. 정말 우리 남편 아이 맞아?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 끼쳤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뜯고 있었고 나는 거실 구석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무릎 밑 카펫에 거친 섬유질이 살점을 파고드는 통증보다 아내의 저 고요한 분노가 더 두려웠다. 언니, 미안해. 근데 나 정말 형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은지의 가식적인 흐느낌이 거실에 퍼지자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스윽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았다. 아내는 내 앞에 멈춰 서서 내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올렸다. 아내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락스 냄새가 내 코끝을 찔렀다. 여보, 은지가 임신했대. 내 동생이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기괴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빌었다. 여보,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내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찰싹.
하는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내 고개가 돌아갔고 입술 터진 곳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다. 아내는 떨리는 손을 쥐어짜며 은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은지야, 너 이 아이 낳아. 언니가 키워줄게. 그 말에 은지도 나도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은지의 눈에 당황함이 서렸다. 유혹해서 가정을 깨트리려 했던 은지에게 아내의 수용은 예상치 못한 감옥이었다. 아내는 다시 내게 다가와 내 젖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겼다. 하지만 그 손길은 사랑이 아니라 짐승을 길들이는 주인의 손길이었다. 대신 오늘부터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둘 다.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숨 쉬고 내가 주는 밥 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 그게 당신들이 나한테 저지른 죄의 대가야. 아내는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집어들더니 식탁 위에 놓여있던 사과를 단번에 2토막 내버렸다. 탁 하고 도마에 부딪히는 서늘한 칼날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다. 자, 이제 식사하자. 우리 가족끼리. 아내는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식탁으로 불렀다. 나는 은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은지의 유혹보다 더 무서운 아내의 용서라는 지옥에 갇혔다는 것을. 제22부 거실의 창살. 집안의 모든 시계가 똑같은 박자로 착착 소리를 내며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아내는 거실 발코니의 모든 창문을 잠그고 손잡이를 떼어냈다. 이제 이 집에서 외부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통로는 아내가 허락한 현관문뿐이었다. 여보, 은지 배 나오기 시작하면 입을 옷 좀 골라봤어. 어때? 아내는 침대 위에 은지의 옷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옷들은 임산복이라기보다 몸을 꽁꽁 싸매는 구속복에 가까웠다. 아내는 가위로 옷 태그를 잘라내며 사각사각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나는 그 곁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내가 시킨 대로 은지의 발을 씻길 물을 대야에 받아와야 했다. 형부, 물이 너무 뜨거워요. 은지가 소파에 앉아 내 어깨를 툭 치며 엄살을 부렸다. 예전 같으면 그 접촉에 내 심장이 뛰었겠지만 지금은 등 뒤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아내의 시선 때문에 뒷덜미에 잔털이 꼿꼿이 섰다. 아내는 내 뒤에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 끝이 내 승모근을 강하게 누르는 힘이 느껴졌다. 은지가 뜨겁다잖아, 여보. 더 정성스럽게 해야지. 내 동생 발인데. 나는 무릎을 꿇고 은지의 발을 물속에 담갔다. 물결이 찰랑거리며 대야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은지는 아내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물속에서 발가락으로 내 손등을 꼬집듯 핥히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도발이었지만 그 눈빛엔 예전의 승리감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언니, 나 갑자기 딸기 먹고 싶어. 은지가 분위기를 바꾸려 던진 말에 아내는 가위를 내려놓았다. 탕하고 가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아내는 천천히 은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축복이 아니었다. 손톱 끝이 은지의 얇은 티셔츠 위를 긁으며 내는 슥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딸기? 그래, 제철은 아니지만 형부 시켜서 사오라고 할게. 대신 은지야,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말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지? 아내는 은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아주 낮게 속삭였다. 은지의 눈동자가 일순간 크게 확장되며 파르르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내는 이제 은지의 임신을 무기로 두 사람을 완벽하게 사육하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아내는 고기 한 점을 내 밥그릇 위에, 한 점은 은지의 밥그릇 위에 놓아주었다. 자, 많이들 먹어. 그래야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지. 아내가 고기를 씹을 때마다 오독, 오독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입안의 고기가 생살처럼 느껴져 삼키지 못한 채 입과 근육만 경련하듯 움직였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거실 유리창에 비친 우리 셋의 모습은 서로의 목줄을 쥔 채 굶주려가는 맹수들 같았다. 제23부 팽창하는 지옥. 은지의 배가 눈에 띄게 불룩해진 만삭의 어느 밤 거실의 습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아내가 집안 곳곳에 놓아둔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마치 무덤가의 안개처럼 우리 발목을 휘감고 있었다. 은지는 소파에 길게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부풀어 오른 배 위로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은지의 얇은 임산복 표면이 꿈틀거리며 기괴한 무늬를 만들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갈라진 입술은 수분기 없이 하얗게 터져 있었다. 형부, 배가 너무 아파. 나 좀 일으켜줘. 은지가 가느다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소파 근처로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주방에서 들려온 칼질 소리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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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일정한 간격으로 도마를 치는 칼날에 소름 끼치는 리듬.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다. 여보, 은지 배 마사지는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당신은 가서 아기 침대 나사나 다시 줘요. 조금이라도 덜덜거리면 당신 손가락을 그 자리에 끼워 넣을 줄 알아. 아내는 칼을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다가왔다. 붉은 김치 국물이 묻은 고무장갑이 은지의 하얀 배 위에 닿았을 때 은지는 뱀을 본 듯 몸을 움츠렸다. 아내는 은지의 배를 원형으로 문지르며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지그시 눌렀다. 은지야, 이 아이가 나오면 넌 어떻게 될 것 같니? 아마 이 집에서 내 역할은 끝나겠지? 아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엔 은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서늘한 선고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고통인지 공포인지 모를 신음을 내뱉으며 내 쪽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 도발적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살려달라는 비겁한 애원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아기 침대 앞에 앉아 드라이버를 쥔 채 손을 덜덜 떨었다. 나사가 쇠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내 신경을 갉아먹었다. 여보, 은지 진통이 시작된 것 같은데.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자 아내는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잡힌 미세한 주름들이 비웃듯 일그러졌다. 아내는 내 턱 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낮게 속삭였다. 병원? 아니, 이 아이는 여기서 나을 거야. 당신이랑 은지가 만든 죄의 결과물이니까 이 집에서 끝을 봐야지. 내가 삼파노릇까지 다 준비해뒀어. 탯줄도 내가 직접 자를 거야. 아내는 주머니에서 은색 가위 하나를 꺼내 은지의 눈앞에서 사각거리며 허공을 잘랐다. 은지는 그 소리에 질린 듯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쥐었다. 거실의 안개는 더 짙어졌고 나는 깨달았다. 아내가 원하는 건 아이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박제하여 이 거실에 전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은지의 다리 사이로 투명한 양수가 터져 바닥을 적셨다. 비릿한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고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기괴하게 웃으며 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하얀 첨들을 꺼내왔다. 자, 이제 시작하자. 우리 가족의 완성을. 최종에 박제된 낙원. 거실의 하얀 안개 위로 은지의 처절한 비명이 날카롭게 그어졌다. 나는 거실 구석에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아내가 은지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그 기괴한 뒷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아내의 하얀 앞치마에는 은지의 피와 양수가 튀어 붉고 투명한 꽃무늬처럼 번져나갔다. 여보, 물 가져와. 깨끗한 수건이랑. 아내의 목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평온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대야를 들고 다가갔다. 은지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내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그 손을 쳐냈다.
찰싹하는 소리가 은지의 신음소리를 덮었다. 은지야, 형부 잡지 마. 이 고통은 내가 오롯이 견뎌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저지른 짓을 이 아이가 씻어주지. 한참의 혈투 끝에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가느다란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악 마이너스 하는 소리는 생명의 축복이라기보다 새로운 지옥의 개막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은색 가위를 집어들었다. 사각하며 탯줄이 잘리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아내는 피 묻은 아기를 능숙하게 받아들어 자신의 품에 안았다. 여보, 봐. 당신이랑 은지를 똑 닮았어. 너무 예쁘다. 아내는 아이를 은지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내게 다가와 아이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끈적한 태지와 피냄새가 내 코끝을 찔렀다. 나는 구역질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다. 은지는 탈진한 채 바닥에 누워언니. 아기 한 번만. 하고 손을 뻗었지만 아내는 냉정하게 뒤를 돌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우리 집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아침이면 고소한 청국장 냄새가 진동했고 아내는 정갈하게 깎은 과일을 식탁에 내왔다. 은지는 이제 안방 건너편 작은 방에서 아이를 돌보며 지낸다. 하지만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아니, 나갈 수 없다. 현관문의 보조 잠금 장치는 이제 3개로 늘어났고 그 열쇠는 오직 아내의 목걸이에만 걸려있기 때문이다. 여보, 은지랑 아기랑 같이 사진 찍자. 우리 가족 첫 가족 사진이네. 아내는 거실 한복판에 삼각대를 세웠다. 나는 아내의 옆에 섰고 은지는 아기를 안은 채 우리 옆에 힘없이 섰다. 은지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아내가 선물했다는 두꺼운 초커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장신구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목줄 같았다. 자, 웃어. 다들 행복한 표정 지어야지. 아내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손톱으로 내 옆구리를 살짝 꼬집었다. 웃어, 안 그러면 이 평화는 깨질 거야 라는 무언의 압박. 나는 경련하듯 입꼬리를 올렸다. 찰칵하는 셔츠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의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거실 창문에 비친 우리의 그림자는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괴물들의 형상이었다. 아내는 은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 은지야. 나한테 이런 예쁜 선물을 줘서. 이제 넌 영원히 내 동생으로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알지? 은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고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나는 아내가 건네준 사과 한 조각을 씹었다. 사과 껍질이 이빨 사이에 끼어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3사람의 영혼이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감옥 속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 세찬 빗줄기가 베란다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던 토요일 오후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